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최대용입니다. 유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산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과연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안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시장과 그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이 입주하고 그 후에 우리 안산의 이 전반적인 이 부동산 가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가기 이전에 저희가 불과 2, 3년 전 우리 안산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그 전세 대란이 무려 작년 초까지 입주하고자 하는 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계약 못한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 눈높이 컨텐츠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같이 다가구 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전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좀 뭐라고 하죠? 인테리어를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심플하고 깔끔해야만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좀 변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아니라 임대인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해도 잘 나갔는데 왜 안 나가? 나가겠지. 그렇죠. 단순하게 도배, 장판, 싱크대도 하부장이나 상부장만 살짝 손대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는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꽤 많이 15,000세대 정도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남았어요. 근데 요 입주 시점까지가 안산시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는 부합 요 시기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반복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로 했던 게 고잔동의 레이크타운 그리고 우리 선부동의 벽산 블루밍 그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그러다가 거의 근 2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답습했던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자꾸 움직여야 할지 방향조차도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부동산들이 안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아파트, 토지는 토지, 공장은 공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한 분야들로 딱딱 쪼개지다 보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분야는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주택시장에 있다 보니까 빌라, 다가구밖에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도 만나보고 공장도 만나보고 토지도 만나보고 상가 분양도 만나보니까 배워야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우리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하실 분들도 그렇고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너무 좋은 게 매체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 유튜브라든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저 때만 해도 오로지 책장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쓴 책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경매는 이렇게 해라 투자는 이렇게 해라 그런 책을 읽고 그걸 토대로 모토로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생생하게 불과 작년 한 달 전 몇 달 전 거를 유튜브라든지 SNS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잘 취합해서 공부하신다고 해도 어떤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한 최소 2, 3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포인트인 방향을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있으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흐름과 전망에 저희가 얘기를 해볼 때 주로 저희가 빌라, 그 다음 주택, 아파트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아파트 새로 입주 물량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과거 10년 전부터 네.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지금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주로 전체적 흐름을 10년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3년 단위를 한번 끊어볼게요. 네. 우리가 2010년부터 기준으로 잡으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미미하게 갔어요. 이 상승과 하락이 대략 한 500에서 1500 사이로 왔다 갔다 상향곡선을 긋기도 하고 하락곡선도 긋기도 했다가 2013년을 넘어서 14년부터 16, 7년 요때는 그래프가 그냥 상승곡선이었어요. 이게 쉬운 예로 3억짜리 아파트가 2010년도에 거래가가 3억, 3억 1천, 3억 1,500, 3억 1천 왔다 갔다 하다가 2013년 기준으로 끝나서 2014년 넘어가면서 3억 2천, 3억 3천, 3억 4천, 3억 5천 최고 고점 찍은 게 아마 3억 6천까지 찍었을 거예요. 이 3억짜리 아파트가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네, 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 연봉이 3천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네. 거의 자기 연봉의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3년 만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리고 최극강은 언제였냐? 2016년부터 2017년 딱 2년간 요 2년간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네. 우리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14년부터 재건축 시작을 했거든요. 안산이 네. 고장 중앙동 1, 2단지, 초지동, 원곡동 그리고 뭐 선무동. 근데 요분들이 나온 게 이주가 나온 게 16년도에 대량으로 나왔어요. 아, 근데 왜 그러죠? 근데 원래는 이게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추후에 확인하세요. 지금은 저기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인데 아, 네. 재건축을 이게 원래는 공법상에서는 1지구, 2지구, 3지구, 그렇죠. 4지구 쉽게 순환할 수 있게끔 네. 나가줘야 하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한 번에 그냥 승인이 다 나버렸어요. 아, 대대적 발전을 위해서 그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그 속내는 뭐 해준 분만 알겠죠.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그만큼 재개발이 막 많이 일어난 거네 한 번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물량 일부 철거해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시장에 내보내니 물량은 없고 수요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론이 나면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근데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오르는 게 뭐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에도 대략 2006년도인가 7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올라갔다고.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거의 이제 레임덕 걸렸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산이 그 당시만 아파트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올라가는데 정말 저도 그 당시 부동산 해봤지만 어떤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데 매도인이 중도금 계좌를 해지해버렸어요. 안 받으려고. 네. 왜냐면 중도금을 넣으면 네. 이 계약은 좀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매도인이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했더니 중도금 받을 시점 됐더니 자기가 판 건 1억인데 2억가 있어요. 못 팔죠, 억울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번 분쟁이 살짝 났었다가 2008년도까지 고점 찍고 그러다가 평판하게 오다가 이번에 시장이 지금하고 그때와 비슷하게 쭉 올라갔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였어요. 매매가는 얘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 건 아닌데 엄청 많이 올랐죠, 이 당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그만큼 계속 부족한 현상이 나오니까 그렇죠. 올라갔던 거네요. 그러면 전세가로 치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거의 뭐 2000 아까 10년도 얘기하신 데는 거의 이렇게 가다가 2016년도 쭉 이게 상승 곡선 타면서 16년도 17년도에 팍 이렇게 오른 거네요 한마디로. 그냥 거의 수직 상승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요 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원곡동이나 토지동이나 이쪽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주였는데 이제는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물량이 또 시장에 이제는 한 번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가 되겠죠. 전자는 공급량은 적고 수요가 많았어요. 지금 네. 반대로 이제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이제는 떨어지죠. 하락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하락을 하는데 보통 우리 하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값이 반토막 나야 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비되고 길거리에 자살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어느 한계치까지가 있어요. 이 한계치라는 거는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죠. 네. 이 마지노선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략 그 마지노선이 현재 매매 가액의 약 70%까지 봐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정말 돈 많은 투자자들이 쓸어담게 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전에 IMF 때도 그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막 현금 가지고 있다가 싸게 나온 것들 막 주워 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올랐을 때 팔므로써 돈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9년 리먼 플러스 사건 터졌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자, 이때는 이걸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은 잘 못하세요. 재밌는 거는 이 앞전에 어떤 사건들이 많았냐면 갭 투자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고, 두 번째가 깡통 전세가 나왔고, 근데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지난 지금도 존재해요. 단지 이슈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는 왜 이슈가 안 됐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슈를 못 탔어요. 그리고 그때 리먼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라든지 갭 투자에 대한 단어가 쏙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그냥 오로지 그 리먼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두 단어가 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각적으로 봐요. 차갑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앞으로 부동산은 더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락론자. 반대로 우리가 10년 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더 이상 하락은 없다, 상승론자. 요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내년까지면 안산시 아파트 입주율이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한번 순환이 된 거예요. 입주 순환. 그렇죠. 지금 빈집들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 입주는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이 다 들어가고 난 나머지 빈 곳들, 네,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요것들이 또 누가 수요가 오냐면 월세 사는 분들. 네. 이제 이 임대인들은 어차피 임차인 보증금 빼주고 또 새로 임차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내려서 임차를 맞춰요. 네. 그럼 월세도 떨어지겠네요. 그건 주인맘인데 제가 봤을 때 네. 떨어지겠어요. 네. 이제 여기서 호불호가 두 가지가 갈릴 거예요. 네. 좀 선견지명 있는 임대인들은 이런 시장에서 내가 예전처럼 임대 사업을 하면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니까 네. 수리를 싹 해서 제값을 받는 임차를 찾자는 분류와, 네. 두 번째 분류는 스스로가 수리할 수 있는 이 스펙,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떠넘기고 싶어요. 팔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또 버티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앞으로 갈릴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도배장판하고 임차 받기로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장이 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또
인터넷, SNS,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도 있고요. 좋은 물건들이 시장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전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다 사진으로 다 나오니까 거기서 좋은 물건만 먼저 빠지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리가 안 되거나 그런 집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런 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매도를 치고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현업에 일하면서 느낀 건데 내년까지는 최악으로 봐요. 최악인데 뭐 그렇다고 끝없는 나락은 아니고 반대로 내년 입주 시점이 끝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했듯이 공시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뭐 수리해서 맞추건 아니면 돌리건 해서 이 시장이 다시 또 안정이 돼요. 다시 월세 시장에 있던 분들이 전세 시장에 들어오고 또 새로운 임차가 맞춰지고 요거는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취업생들이 보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현지 있던 뭐 주민들이 움직여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맞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10년 전 리먼 터졌을 때도 시장이 급 왔다 갔다 온탕내탕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년 정도 지나니까 안정이 되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전철. 네. 소사 원시선임이 개통됐고 수인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4호선 네. 그리고 KTX 네. 그리고 뭐 GTX 끌고 온다는데 이건 끌고 와봐야 아는 일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신안산에서 약 5개 전철 노선이 안산에 생겨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안산인도 우리 경기 북부나 아니면 저쪽 서북부 쪽에 아니 동북부 쪽이죠. 뭐 성남이나 판교 쪽이니까 그리고 서울처럼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생길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우리는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안산에 아직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추후로 이런 역들이 개통이 되고 이용을 하면서 우리 안산도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역세권 주위에 있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들이 가격이 상당하게 뒷심을 받쳐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위치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양대학교 이쪽에서부터 중앙 고잔역 그 다음에 월피동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월피주공 다이아몬드 그쪽이 또 역세권이 될지 아니면 중앙역이 역세권이 될지 그렇게 되지 두 않나요? 군데가 다 역세권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중앙동은 중앙대로 상권과 주거의 시장이 있고 네. 월피동은 월피동대로 그 주위에 있는 뭐 1단지, 11단지, 3단지 뭐 이런 예술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파트 쪽은 역세권이 되고 그 뒤쪽으로는 임대사업하기 좋은 다가구들 아무래도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위쪽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찾다가 내려오다 보니 안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산도 또한 지금까지는 별개로 놓고 봤는데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남부권에서는 경기도 거를 보면 부천, 광명, 그다음에 안양, 의왕, 과천 요것만 영향을 받았는데 네.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우리 시흥, 안산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땅으로 따지면 안산이 더 커요. 우리 안양, 의왕, 과천, 부천, 그렇죠. 광명보다는 부천은 모르겠네요. 정확히 안 그려봐서. 그렇기 때문에 안산도 어떠한 이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분양시장, 분양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자리를 잡고 기존 주택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이제는 우상향으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있을, 10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이 꽁꽁 언 시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낮아졌을 때 사서 좋을 때 팔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불안한 것도 있긴 하겠네요.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주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집을 팔아야 되는지, 근데 팔려고 하면 양도세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외양 같은 거, 매매 시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매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가구, 빌라, 아파트가 다 틀려요. 성향들이. 네. 아파트는 뭐 투자 성향 플러스 거주. 네. 빌라 시장은 빌라를 투자하신다는 분은 좀 공부 안 하시고 하는 분은 무서운 분들이에요. 빌라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임차인과 이거 약간 사투리네요. 싸우지 않으시려면 네. 안 하는 게 낫고, 좀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만 부지런하다면 다가구도 결코 나쁘진 않은데, 지금 한동안 저희 안산시 다가구값 올리신 분들은 다 건축주 분들이세요. 빌라 짓는. 빌라 짓는 건축주 업자분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지어놓으면 팔리고 지어놓으면 팔려서 안산시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었어요. 그리고 문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안산은 타 지역하고 틀린 게, 빌라 시장은 빌라 시장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 시장대로 돌아가는데,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파트에 있으면서 관리비 납부하는 돈이 부담스럽다고 빌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빌라에 있는 젊은 층들은 로망이 아파트에 가는 게 꿈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빌린 거 다 상환해서 아파트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플라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타 도시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라 사면 폭망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는 사면 늘 올라가나요? 아니죠. 네. 시기와 시점이에요. 맞아요. 빌라도 내가 좋은 거 사면은 물론 아파트만큼은 안 올라가지만 손해보고 손절매할 수 있지는 않아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2017년, 16년 사시는 분들 지금 매도 치려고 하시면은 억울하세요. 네. 급한 거 아니신 분들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파트는 가지고 가라. 네. 이왕이면 계속 가져가라. 그리고 이 하락폭이 어느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와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에 있던 시장 있는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고가하다 보니까 거기는 못 가고, 요거 끝나고 이 10년 된, 15년 된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메꿔지거든요. 지금 평균 20평, 30평대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하고 그 구축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우리 간편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네. 90년대에 지은 아파트, 네.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 지금 지은 아파트, 네. 그냥 똑같이 32평으로 계산해 볼게요. 네. 그러면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지금 2억대 초중반을 해요. 초중반. 네. 네. 그리고 2000년대 지었던 아파트들이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지은 아파트들이 대략 5, 6억 정도를 해요. 네, 네. 그러면은 벌써 올해 지금 5, 6억짜리 가려면은 맵세가 가지래가 쫙 찢어져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가다가,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가지고 가다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좀 버텨라. 그렇죠. 이 얘기네, 아파트는. 그렇죠.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이 빌라는 재밌는 게 실제 투자자가 아닌 거주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우리 빌라가 보통 매매가들이 신축 같은 경우나 준신축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억 4천에서 1억 8천, 신축은 뭐 2억에서 2억 4천까지 있어요. 근데 요때 준신축이라 하면 2000년도 중후반 때 지은 것들이에요. 근데 요분들이 이걸 갖고, 아까 제가 아파트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장 신도시 아파트를 간 게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했던 시와 네. 화성으로 많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산시가 재건축을 함부로 해서 다 뺏긴 거예요, 주민들은. 그리고 분양가도 어떻게 보면 높게 측정해서 주민들 많이 타지로 나간 거고. 싼 분양가를 찾아서 이 주변을 찾다 보니
시흥이나 화성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이 생각합니다. 있었죠. 네네. 그리고 다시 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빌라에 있던 시장에 있는 분들이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신축 아파트는 못 가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졌던 그나마 좀 새 거니까 여기로 갈아탈 거예요, 젊은 층들은. 네. 그리고 이 빌라라는 거는 우리 주택시장에 있는 전월세 사는 친구들이 이사가기 버겁고 남의 집 살기 싫고 하니까 네. 내 자본금 적게 쉽게 표현하면 3천, 4천으로 살 수 있는 게 빌라. 그리고 아파트는 그래도 내 자본금이 1억에서 최소 1억 5천을 갖고 있어야 2000년도 초반 아파트 매입하고, 반대로 2000년도 초반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은 자기 자본금 3억 정도는 있어야 신축 아파트 갈 수 있고, 결론은 요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이 늘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산 같은 경우 가격대가 순차적으로 돼 있으니까. 계단형화돼 계단형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버텨라.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보다는 수요 실 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시점이 큰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 시점에 분위기 좋으면 올라가 팔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내가 매매 시점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수천만 원씩 다운된 이러지는 않아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는 사람 자본금이 3, 4천이에요. 네. 3, 4천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세가보다 1,000, 1,500이 싸다고 하면 살 분들은 꼭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그 입주 매매가가 3, 4천이라는 얘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원래 방송에서 안 될 수도 있는 멘트인데, 네. 요 약간 이제 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빌라가 2000년도 중후반, 아니 후반쯤, 2009년, 2011, 2년도에 지었던 빌라가 있고, 한 10년 정도 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0년대 지었던 빌라들이 있는데, 2000년대 빌라들이 대략 매매가가 지금 1억에서 1억 4천대예요. 네, 네. 왜 1억짜리는 뭔 말이냐면, 30평 정도? 전용 면적은 대략적으로 18에서 22평인데, 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32평이라는 네네. 이야기를 해요. 아.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아, 방석이 화장실 2개. 네. 네. 근데 제가 1억짜리 파채라고 말했던 이유는 빌라도 특성이 다 있어요. 1층에 어둡고 구조가 안 좋은 집은 네. 가격이 안 올라요. 아. 그리고 반대로 네. 층수 좋고 구조 좋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올라요.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있고 누구라도 사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000년도, 이제 우리 10년도 지었던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1억 4천에서 대략 1억 7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 내 자본금 아까 3천이 어떠시냐면, 은행에서 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쓰면 대출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흔히, 주택 담보 대출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파트만 70%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택은 80%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전문 용어니까 이건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자기 그 신용 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70%까지 또 받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신용대출로 또 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80% 정도까지는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1억 5천 정도에서 한 1억 3천 정도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까지는 대출로 받고 나머지 자본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주고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제가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를 사는 것보다 제 집을 3천만 원 주고 사서 그 대출 받은 거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네. 이자 부분이 월세금보다 적다는 거죠. 아, 그러면 월세는 내가 내서 없어지는 돈이지만 이자 플러스 원금을 내는 거는 내 돈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내 재산으로 모아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그 빌라 아파트들이 이 거치 상환이라고 하죠. 1년 거치, 뭐 30년 네, 상환, 네, 3년 네. 거치, 30년 상환. 이 거치 기간이 연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원금 이자 같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자, 왜